살다 보니 이런 일이 다 있네 그래. 처남한테 복권을 받고 그 다음날 거래처 사람하고 자리가 있었거든. 난 주머니에 복권이 있는지도 몰랐지. 계산하다 보니 복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기분 좋게 거래처 사람에게 줬지. 돈키호테 하경수 씨, 송범돈. 인생 역전에 이것만한 것은 없었다. 아니,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다. 하경수 씨가 외골수로 생각하는 것은 현재 이것뿐이었다. 그는 단 한 번도 1등을 바라거나 욕심을 내본 적이 없었다. 학창 시절에도 군 시절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1등이나 포상을 꿈꾸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간절히 원했다. 하경수 씨의 바람은 오직 이것 하나뿐이었다. 그는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그 일은 그가 그려보기에 안온했으며 한가롭고 평화롭게까지 한 일이었다. 그는 그러한 미래를 그려보는 상상을 즐기곤 했으며 기회가 된다면 어서 빨리 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경수 씨의 직업은 귀금속을 세공하는 일이었다. 그의 큰 매형이 알아봐준 직장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취직을 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한 것은 가정 형편상 고액의 등록금도 이유지만 그의 변변찮은 학업 성적도 한 몫을 거들었다. 일찌감치 공부는 뒷전으로 미루고 기술이 곧 돈이여. 기술만 익히면 밥은 굶지 않는다. 라는 아버지의 강압적 주문에 의해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것이다. 그의 부친은 한결같은 믿음이 있었다. 한 가지 기술로 장사나 사업을 해서 돈을 모은 사람을 자수성가한 사업가라고 철석같이 믿었고 무엇보다 기술이 좋은 그래서 살림살이가 괜찮은 큰 매형을 신임했던 것이다. 큰 매형은 그 분야의 기술과 장사 수완까지 두루 섭렵한 사람이었다. 배움의 끈은 길지 않았으나 오랜 경험과 쌓은 노하우로 그 바닥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명절 때나 집안 대소사에 큰 매형이 올라치면 백년손님이라며 어머니께 대함에 소홀함이 없게끔 당부했고 한가로이 화투장 운수 뛰기를 하다가도 매형이 오는 날만큼은 마당을 서성이며 딸보다는 사위와의 술상을 기대했던 것이다. 귀금속은 백화점이나 고급 상점에서 고귀하고 아름답게 빛을 뿜어내는 보화지만 그것이 세공되어지는 곳은 도심지의 뒷골목 가장 후미지고 낙후된 곳이었다. 경수 씨의 작업장은 볕조차 들지 않는 허름한 상가 건물의 지하실이었다. 작업장 환경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조차 인정머리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다. 먼저 왔다는 것과 기술이 있다는 이유로 그들은 고참의 지위를 차갑게 과시했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묘하게도 더 냉정했던 것이다. 어린 나이에 서로서로 위해주며 친근하게 대해줄 것 같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작업장에는 경수 씨보다 4대시 연배인 기사 형이 한 분 있었고 나이 어린 친구들도 2이나 있었다. 그 애들은 고등학교도 포기했는지 그보다 2세 정도 아래였는데도 학교에 가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다. 사장이라는 사람은 오전에 한 번 들려 발주서만 확인하고 기사 형한테 모든 것을 맡겼다. 세공일은 하나하나 정교하게 이어지는 수작업으로 여간 세심한 것이 아니라서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일이었다. 이따금 실수라도 보이면 기사 형은 안경 너머의 눈으로 사마귀처럼 노려보았고 매우 신경질적으로 나무랬다. 그 형한테 혼날 때는 어김없이 서러움이 차올랐다. 독하게 혼내서도 그랬지만 왠지 이런 일을 왜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때는 혼자 화장실에서 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나이 어린 친구들도 경수 씨보다는 고참인지라 가볍게 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들은 야무지게 보이려는 듯 일부러 면밀한 척 했으며 기술이 없는 경수 씨는 그때마다
그들의 일하는 모습을 멍청이 보곤 했는데 그들은 마치 가난한 친구를 업신여기는 부잣집 애들처럼 한심하다는 시선으로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정작 서러움이 밀려들 때는 식사 때와 청소할 때였다. 계란 프라이나 생선튀김 같은 개수가 정해져 나오는 반찬을 고참들은 순서대로 하나씩 밥 위에 놓고 먹었다. 늘 하나가 부족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식사의 1인분을 추가 공깃밥으로 대신했기 때문이었다. 기사형은 배달 아주머니께 잘 먹겠습니다 하는 예의는 잘 차렸으나 바보처럼 하나 더 달라는 말을 한 번을 못했다. 청소할 때도 직업 특성상 세밀히 해야 하는데 나이 어린 그들은 금은가루를 산소 호수로 날려버리는 것이었다. 후딱 자기들 책상만을 치워놓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가루가 바닥에 떨어지면 청소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는 점이었다. 울퉁불퉁한 바닥에 금가루가 스며들면 쓰레받기로 주워 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손쉽게 청소할 수 있는 것을 그네들은 이기적으로 했던 것이다. 묵묵함과 근면함을 앞세워 청소며 허드렛 일, 잔심부름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던 경수 씨에게도 세월은 어느덧 흘러 기사급 수준의 대우를 받게 되었다. 단기사병 군 복무도 얼렁뚱땅 마쳤으며 큰 매형의 주선으로 장가도 들었고 토끼 같은 딸도 둘이나 생기게 되었다. 이제 그는 예전과는 다르게 작업장에서 최고참 위치에 올랐고 밑으로 부릴 수 있는 사원도 둘이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작업의 기술이 나아졌다고 해서 또한 근무 연수가 길다 치더라도 생활은 윤택해지지 않았다. 얇은 월급 봉투로 애딸린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는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오늘도 경수 씨는 발주된 귀고리와 씨름을 해야 했다. 여러 개의 잔 보석을 끼워 넣는 일은 돋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림도 없는 고난도 작업이었다. 참깨만한 보석을 하나하나 끼워 넣는 일은 집중과 끈기를 요했다. 입에 문 담배의 명주실 같은 연기가 눈에 파고들었지만 경수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석을 끼워 넣었다. 손을 대면 끝을 봐야 하는 작업이므로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작업장은 열악했으나 경수 씨에게도 일하면서 기분이 좋을 때가 없진 않았다. 하나는 그만이 할 수 있는 정교한 작업을 마쳤을 때 일종의 성취감이랄까, 낡은 소파지만 편안히 앉아 느리게 담배를 태울 때였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피우는 담배는 여간 꼬수분 것이 아니었다. 창 없는 작업장, 유일하게 빛이 들어오는 환풍기 사이로 담배 연기를 뱉을 때면 마치 조폭영화 보스라도 된 착각에 빠져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말 기분이 좋을 때는 점심시간 옥상에서 정오의 볕을 쬐는 일이었다. 따스한 기온, 일광욕은 뭐랄까 몸이 좀 녹작지근해지며 마음까지 평화롭게 만들어주었다. 정오는 하늘도 한가한 시간이었다. 눈부신 볕은 경수 씨를 고즈넉하게 만들었다. 경수 씨는 고참의 특권으로 오후가 되면 가장 먼저 퇴근을 했다. 괜히 뭉구적거리며 있을 수가 없었다. 그가 원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근근한 생계, 빠듯한 생활, 확신도 희망도 잘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막연했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그런 마음은 금세 사라지고 밝아지곤 했다. 상상은 돈키호테처럼 점점 커져만 갔다. 오늘도 퇴근길에 그곳에 들를 것이다. 그곳에 가면 생기가 넘쳤고 뭔가 될 것만 같은 자신감이 들었다. 휘파람이 절로 나왔고 발걸음은 활강하는 새처럼 가볍기만 했던 것이다. 서울 경에 빼어날 수. 그의 부친이 지어주신 이름이었지만 그는 서울은커녕 그의 고향에서조차 튀거나 빼어나지 못했다.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고 서당캐도 풍어를 읊는다는데 경수 씨는 이름과 달리 남다른 재주가 없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부류.
학창시절 내내 성적이나 운동 실력도 보통이었고 성격조차 활달하지 못했다. 장점으로만 본다면 착실해 보였지만 단점으로 보자면 좀 어리버리했던 것이다. 경수 씨는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대표 한 번 못 해본 사람이었다. 뭐 반장이나 부반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분단장이나 미화부장 같은 것도 한 번 해보지 못했다. 하다못해 군대 가면 누구나 달아보는 작대기 4개인 병장도 달아보지 못하고 하나가 부족한 상병으로 제대를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친구들과 군대 이야기도 수색대니 특전사니 하는 얘기가 나오면 이내 기가 죽어 더 이상 입을 다물었던 것이다. 또한 천성이 내성적인 탓에 여럿이 웅성이는 식당에서도 타인을 의식한 듯 크게 주문하지 못하고 모기 소리로 여기요 저기요 하며 주문을 하는 소극적인 사람이었다. 서울 경자의 빼어날 수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무색했던 것이다. 그러한 그가 복권방에서만큼은 당당했고 목소리도 자신감에 차 있었던 것이다. 다들 안녕들 하셨습니까? 영웅전을 읽은 돈키호테처럼 참으로 당당한 자신감이었다. 경수 씨는 그보다 먼저 온 지인들과 아는 체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복권방의 사람들도 무기력하게 있다가 돈키호테를 만난 산초처럼 반갑게 아는 체를 했다. 경수 씨는 주머니에서 어제 조립한 숫자를 꺼내 다시 한번 점검했다. 괜찮은 번호 좀 나왔어요. 어디 좀 한번 봅시다. 김영과 붙어있던 박 사장이 은근한 말투로 반기며 다가왔다. 별거 있나요? 요번에 22번 어때요? 느낌이 괜찮죠? 틀림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22번 나오면 그 다음에는 38이, 38 다음에는 당연히 43이 뜨잖아요. 어때요? 제 생각이. 언젠가 경수 씨는 3등에 당첨된 일이 있었다. 한 개의 숫자만 빗나간 것이었는데 어쨌든 아쉽게 1등을 놓친 셈이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두근거리던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여태껏 자신감이 있을 때가 별로 없었다. 하지만 로또에 관해서는 달랐다. 될성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신감을 누구에게도 잘 떠벌리지 않았다. 남이 들으면 우스꽝스럽게 보는 이유도 그랬지만 입방정을 미신처럼 믿는 까닭도 그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던 것이다. 45개 숫자. 그중 6개만 맞추면 되는 것이었다. 별것 아니라는 생각부터가 경수 씨를 자신있게 만들었다. 순서도 상관없었다. 막연했지만 막연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군 전역 후 경수 씨는 지금의 세공일을 하지 않고 잠깐 동안이었지만 매형 상점에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었다. 마냥 극세한 세공줄과 씨름만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현대화의 흐름에서 귀금속은 호불항 기복이 크진 않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일이 많아졌고 이곳도 대형 유통망이 서서히 문어발처럼 뻗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자리를 옮긴 이유는 세공업 자체의 불투명한 미래보다도 솔직히 말해 그 일이 실증났기 때문이었다. 한 곳만 응시한 채 녹이며 붙이고를 반복하고 또 기계로 쉼없이 갈아댈 때 부역해 뒤발된 분진이 이젠 지긋지긋해졌기 때문이었다. 군 시절 미래에 대해 고민도 많이 했고 그도 큰 매형처럼 어엿한 상점의 주인이 되어보고 싶었던 것이다. 판매 직원 두고 흰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깨끗한 곳에서 일하고 싶었다. 세공 기술은 이쯤 하고 이젠 실전으로 들어가 판매의 노하우를 배워보고 싶었던 것이다. 매형 상점은 그런대로 지역사회에 인지도도 있었고 단골들의 신임도 어느 정도 닦아놓은 상태였다. 경수 씨는 나중에 매형처럼 귀금속 매장을 오픈하는 것이 미래의 진로나 경제적으로 적절하다는 생각을 굳혔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매형과 같이 있다 보니 생각지도 않았던 상황이 종종 벌어지곤 했다.
처음엔 그럭저럭 매형과의 관계가 무난했는데 가까이서 자주 부대끼며 생활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옮기기 전 처남 매형 간 서로 존중해 주던 점은 찾아볼 수 없었고 수평적이었던 관계가 수직적으로 바뀌다 보니 사소한 말투조차도 감정을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매형 딴에는 쉽게 일을 시켰지만 경수 씨 입장에선 자존심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자존심은 그에게 특별한 적이 될 수 없었지만 매형과의 사적 관계가 개입되면 자꾸만 감정이 어긋났던 것이다. 딱히 꼬집어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런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생기곤 했다. 어쩔 때 매형은 보기 싫을 정도로 오만해 보였고 또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심부름과 청소도 여직원보다는 경수 씨를 시켰던 것이다. 좋은 날이 있으면 굳은 날도 있는 법, 그런 것쯤이야 하며 참고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처남 매형과의 관계가 개입되면 참았던 감정은 분심으로 이어지기 일쑤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의연해지기는 쉽지 않았다. 한번 미워지면 일거수일투족 다 꼴도 보기 싫어진다는 말처럼 좋지 않은 감정은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해서 쌓여갔던 것이다. 경수 씨가 생각하기로 매형은 직원 이전의 가족이었다. 서로서로 충분히 존중해 주어야 하는 관계인 것이다. 그러나 매형의 말투는 처남은커녕 직원이자 잔심부름꾼으로 전락시켰던 것이다. 참자, 참고 견디자 하다가도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면 미래의 전망 운우는 먼지처럼 엷어져 버렸다. 또 하나 경수 씨가 무엇보다 어려웠던 점은 거짓말에 서툴다는 점이었다. 손님과 적당한 농담을 섞어 응대를 했어야 했는데 그는 가격에 가식에 대해 곤욕스러워했다. 물론 귀금속에 정가가 없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꼭 정가가 있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에게는 정가를 왔다 갔다 말할 수 있는 판매수 안의 능란함이 부족했다. 그는 손님 앞에서 잘 이야기하다가도 가격을 묻는 말에는 더듬거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도 도무지 나아지지가 않았던 것이다. 물건의 정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정확하게 말해야 했는데 구매자들은 이상하게도 고가의 물건도 확고히 말하면 부담을 덜 가졌고 좋은 품질의 물건도 판매원이 가격에 주저하면 의심의 눈초리가 되어 이내 관심밖의 물건이 되어버리는 것이었다. 매형은 고객 다루는 법을 알았다. 미끄러지듯 다가와 기품 있는 말솜씨로 손님을 리드해 나갔고 공손히 고객을 보낸 뒤 경수 씨에게 마뜩찮은 눈빛으로 대하곤 했던 것이다. 그것은 훈계를 넘은 차가운 감정이 섞인 눈빛이었다. 더 이상 매형과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경수 씨는 차라리 환풍기 사이로 분진이 떠다니는 예전의 작업장이 오히려 편하다 싶었던 것이다. 경수 씨의 취미는 독서와 등산 그리고 걷기였다. 여럿이 어울리며 웃고 떠드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 어느 날부터 책이 좋아졌고 등산을 하게 됐으며 또 걷기를 자주 했던 것이다. 주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고 취미라면 취미일 수 있었다. 휴일이면 언제나 가까운 산을 찾았다. 산에 오르면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좋았다. 잠이 오건 안 오건 밤이면 그는 책을 보았다. 그의 책장엔 작업장 근처 헌 책방에서 모아온 책이 작은 벽 한편을 다 채울 정도였다. 시와 소설에는 현실에 없는 자유와 낭만이 있었다. 그가 좋아하는 목가적인 풍경이나 집시처럼 자유로운 이야기가 가득했다. 책 속에는 그가 꿈꿔오던 상상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그 낭만을 실현시키고 싶은 욕망이 생겼으며 아 그래 그거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경수 씨에게 강하게 꽂히게 되었다. 불현듯 시작된 욕망은 희망으로 바뀌었고 희망은 드디어 확신으로 굳어졌던 것이다. 복권은 무모해 보였지만 가장 큰 배당의 금융상품이었다. 경수 씨에게 이것만한 재테크는 없는 셈이었다.
숫자 하나하나를 여의봉 팔찌 한 땀 한 땀 녹이듯 신중하게 마킹했다. 뭔가에 골몰하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것 아닌가 자신 있었다. 경수 씨는 급해졌다. 하고픈 것에 대하여 한시라도 빨리 해보고 싶었다. 그가 바라고 꿈꿔왔던 일을 시작하고 싶었다. 돈키호테가 마법에 걸리듯 당첨의 기대는 도둑가시처럼 착 달라붙어 떨어지지가 않았던 것이다. 나지란 직업 없는 어른들에게 마땅히 갈 곳을 제공하지 않았고 저녁조차도 벌이가 시원찮은 가장들에겐 집으로 들어가기가 당당하지 못할 것이었다. 경수 씨도 그의 부인에게 당당하게 월급 봉투를 줘본 적이 없었다. 가장으로서 어쩌면 권위를 찾기에 좋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중 제일 주눅이 든 날이었으며 봉투를 쥐어주고는 다 저녁인데도 근처 야산으로 산책을 나갔던 것이다. 원체 말이 없는 성격의 그의 부인은 그에게 월급이나 경제적 처지에 대해 이런 방구 투정이나 채근이 없었고 궁핍한 내색 또한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경수 씨는 부인에게 고맙고 미안했다. 묵묵히 있어주는 가족에게 면목이 없었다. 밤새 모르게 꽃이 피듯 어머나 하는 화들짝한 기쁨을 주고 싶었던 것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경수 씨는 당첨을 아예 기정사실로 삼아버렸다. 그것은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는 일이었다. 당첨 금액은 20억 정도 어림잡아보고 세금을 제하면 15억 정도가 떨어지는 셈이었다. 벌써부터 은근히 기뻐졌다. 그의 착한 부인과 예쁜 두 딸한테 가장에 대한 권위를 찾을 수 있을 것이었고 물론 권위를 논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보람이 생기고 동시에 경제적으로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것이다. 우선 부모님께 각각 1억씩을 그리고 아버지 몰래 어머니께 1억을 따로 더 챙겨드리고 큰누나에겐 글쎄 경수 씨는 잠시 망설였다. 큰누나의 배당금을 정하지 못한 채 작은 누나와 동생에게 배당이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약 10억 정도였다. 반절로 나누어서 5억은 안정적인 은행에 넣어두고 집도 한 채 장만해야 했다. 두 딸에게 방 한 칸씩은 줘야 되니까 3칸짜리로 하면 25평은 되어야 했다. 자동차도 한 대쯤 굴리고 싶었다. 가죽 냄새 물씬 풍기는 신차로. 이쯤에선 담배를 한 대 물어줘야 했다. 아직까지 중고차 한 대 소유해 보지 않은 그였다. 경수 씨의 상상은 바빴다. 수익성이 괜찮은 상가 건물도 사고 싶었다. 하지만 정작 하고 싶은 일, 시골에 가고 싶었다. 흰 구름이 보이는 넓은 목초지를 구매하고 싶었던 것이다. 상상은 현실보다 앞서갔고 계획은 점점 완벽해지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경수 씨만의 주관적인 플랜이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출전을 앞둔 돈키호테처럼 그가 하고 싶었던 포부가 기다리고 있었다. 낙농업의 목부. 넓은 초지에 염소와 양을 방목하고 싶었다. 정말 해보고 싶었다. 그것은 중학교 시절부터 생긴 꿈이었다. 그는 세간의 평판만 아니라면 인문계 학교보다는 농업계 고교를 선택했을 것이다. 외딴 곳, 세상과 좀 격리된 곳에서 살고 싶었다. 사람들과 떨어져 눈치를 보지 않고 타산적으로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소극적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겠지만 간소하며 소박하게 살고 싶었다. 거창하게 농가소득이나 체험 운운하며 귀촌하는 가십적인 것이 아닌 솔직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다. 경수는 어린 시절 집으로 가는 하굣길이 좋았다. 집으로 가는 하굣길 중간에는 젖소가 있는 널따란 목장이 있었다. 한가로운 목장 풍경을 보면서 이담 어른이 되면 목장을 해보고 싶었다. 트랙터를 덩실덩실 몰며 밭을 가는 목장 주인을 보면 신나라 보였다. 언젠가는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돈키호테가 로신한 데를 몰듯 트랙터를 신나게 몰아가며
염소들에게 건초를 먹일 때의 기쁨을 꿈꾸었던 것이다. 꿈일까? 정말로 꼬집었던 숫자가 모두 나왔다. 경수 씨는 본인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고대하고 바라던 1등이 당첨된 것이다. 이럴 수가. 심호흡을 크게 하고 가슴에 손을 대보고 다시 보아도 6개의 숫자는 정확했다. 3등이 된 지 2년 만의 일이었다. 이럴 줄 알았어. 기적 같은 일이지만 기적적이지도 않았던 것이다. 앞불싸. 그러나 당첨된 복권은 애석하게도 경수 씨의 손을 떠나고 없었다.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었다. 그제 저녁 매형과 술자리에서 호기를 부리다가 줘버린 것이다. 이번 복권은 당첨될 거예요. 이건 된다니까요. 진짜라고요. 자랑하듯 꺼내준 것이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실수를. 만나지 말았어야 할 자리였다. 그제 저녁 매형과의 술자리에서 연거푸 마신 탓에 눌렀던 감정이 생겼던 것이다. 때마침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로또 얘기를 꺼냈던 것이다. 경소 씨는 옆자리의 대화를 의식하지 않으려 했지만 로또에 관한 얘기는 그의 귀에 너무도 크게 들렸고 급기야는 매형에게 그들보다도 더 많은 말을 꺼내놓았던 것이다. 평소 그는 하고 싶은 말을 끝끝내 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담아둔 자신에 대해 늘 답답해했었다. 누군가와 대화의 계제가 된다면 수압 높은 수돗물을 틀듯 터놓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음뿐 그의 성격상 쉽사리 그러지도 못했던 것이다. 예끼 이 사람아, 당첨이 쉽냔 말이지. 아서요, 공짜는 없는 법이야.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생각하는 거 하고는. 매형은 매우 부정적으로 말했다. 경수 씨는 매형의 말을 가로채고 싶었다. 술 때문이었을까? 반발심은 감정이 섞여 서서히 작용하기 시작했다. 망상이라고 속으로 욕하시겠지만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수학이 괜히 수학인가요? 확률도 데이터에 준하는 것이고 그것을 분석하다 보면 가능성은 좁혀지게 되잖아요. 말이 되건 안 되건 중요하지 않았고 어쨌거나 지금의 대화에서 경수 씨는 매형을 이기고 싶었던 것이다. 어디선가 주워들은 벼락맞을 확률과 본인이 지금까지 연구했던 방법을 두서없이 쏟아내었다. 쓸데없는 말들은 생맥주 거품처럼 흘러넘치고 있었다. 이 사람 보게 엉뚱한 면이 있어 하는 표정으로 매형은 경수 씨를 쳐다보았다. 그런 소린 그만하고 요즘 좀 어때? 힘들지? 힘들면 얘기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오랜만에 만나서일까? 매형은 화제를 바꾸며 인정 있게 말했던 것이다. 그때 경수 씨는 다시 천품으로 돌아가 고깝던 감정은 사라지고 오히려 매형이 고맙게까지 생각되었다. 갈증 났던 차에 생맥주를 연거푸 마시다 보니까 취기가 금세 올랐다. 술은 정신을 오락가락하게 만들고 있었다. 취기 때문이었을까? 경수 씨는 어느새 지갑을 꺼내 로또를 흔들어 보이면서 횡설수설하기에 이르렀다. 이게 제 꿈이며 희망입니다. 요번에는 반드시 될 겁니다. 두고 보시라니까요. 허풍을 떨듯 호언까지 해가며 경수 씨는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급기야 흔들던 복권을 매형에게 갑자기 줘버린 것이다. 이건 분명히 당첨될 겁니다. 두고 보시면 알 거고요. 당첨되면 저와 반반하는 겁니다. 미친놈. 경수 씨는 스스로 심하게 자책했다. 당첨도 복권을 준 사실도 만화 같은 일이었다. 그는 방안을 정신없이 서성였다. 회수해야만 한다. 돌려받는데 이유는 합당하지 않은가? 아니, 정확히 말한다면 반절은 내 몫이 아닌가? 그러나 매형이 순순히 돌려줄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매형은 분명 쉽게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 할 수 없지. 매형한테도 일정량의 몫을 주자.
당연히 반이나 그 이상을 요구해도 응해주자. 그는 이 상황을 매형한테 알리는 것이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가슴만 두방망이질 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경수 씨는 일찍 출근했지만 일거리가 잡히지 않았다. 당연히 잡힐 리가 없었다. 광쇠로 혓바닥 침을 발라가면서 작업을 하다가 내팽개치고는 곧바로 누나한테로 향했다. 혹시 매형이 무슨 얘기 안 해? 무슨 얘기? 너 또 매형한테 뭐 부탁한 거 있니? 성격 급한 누나가 말짱말짱한 눈으로 되묻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아니야. 호들갑스러운 누나였지만 음흉하거나 거짓말을 담는 성격은 아니었다. 밥 좀 줘요. 배고프네. 경수 씨는 걱정스러운 누나의 잔소리가 시작될까 싶어 일부러 대화를 단절시켰다. 누나가 아직 모르고 있다면 어쩌면 일이 쉽게 풀릴 것도 같았다. 누나가 밥을 차리는 동안 경수 씨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다. 장롱을 열어보았고 매형의 옷주머니며 장식장 서랍도 살펴보았다. 그러나 복권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그는 기쁘면서 불안했고 불안하면서 긴장됐다. 그럼 방법은 단도직입.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를 만나는 수밖에. 그날 오후 경수 씨는 매형을 만났다. 매형의 표정은 담담했다. 복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장사치의 기질을 모르지 않기에 확인했어도 모른 척할 수도 있었다. 뭐? 정말이야? 정말 1등이 됐다는 말이야? 매형은 깜짝 놀라면서 과장되게 말했다. 그러나 곧 진심인지 알 수 없는 얼굴로 태연하고 침착하게 묵비권을 행사하듯 생각에 잠겼다. 왜 그러세요? 이거 참 큰일 났네. 매형은 경수 씨가 한 것처럼 똑같은 상황으로 복권을 거래처 사람한테 줬다고 말했다. 살다 보니 이런 일이 다 있네 그래. 처남한테 복권을 받고 그 다음날 거래처 사람하고 자리가 있었거든. 난 주머니에 복권이 있는지도 몰랐지. 계산하다 보니 복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기분 좋게 거래처 사람에게 줬지. 그거 보통 복권이 아니라고. 꼭 당첨될 거라고. 나도 처남처럼 똑같이 말했다니까. 당첨되면 반반이라고. 매형은 반반을 기억했다. 일단은 다행이었다.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이냐고요? 경수 씨는 다급해졌다. 거래처 그 사람이 누굽니까? 거래처라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야 당연히 알 수 있지. 그런데 매형은 놀란 얼굴을 지우고는 손바닥을 이마에 대며 골치가 아픈 표정을 지었다. 그 작자가 돌려줄는진 모르겠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래. 매형은 애매한 말로 마무리를 지었고 계속해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거래처가 어디냐고요? 경수 씨는 급했다. 자칫하면 죽 써서 개 주는 꼴이 되는 셈이었다. 아니요, 저랑 같이 가셔야겠어요. 돌려받아야 할 것 아니냐고요. 경수 씨는 매형에게 강압적으로 채근했다. 뭔가 뒤엉키고 있었다. 침착해, 처남. 침착하라고. 매형은 손바닥을 들어보이며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있었다. 어떻게든 찾아야 한다. 그것이면 지금까지의 어려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었다. 나쁜 일을 하거나 훔쳐서 얻은 것이 아니지 않은가 말이다. 그러나 매형은 거래처 사람하고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핸드폰은 결번이고 사무실은 먹통이라며 이 자식 벌써 뜬 거 아니야? 이놈을 어디서 잡나? 하며 그를 심하게 욕했다. 어느 면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거래처 사람이 운영한다는 오피스텔은 이미 문이 닫혀 있었다. 관리실에 물어봐도 연락처를 알 수 없었고 경매로 넘어가 소유자도 이미 바뀐 상태라고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경비로 보이는 사람이 지나치다가 관리실과 주고받는 대화를 듣고는 끼어들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른 체를 했다. 경비는 그가 가끔씩 이곳으로 들른다고 했고 수첩을 뒤적거리더니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다. 거래처 사람이라는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경수 씨는 멱살을 잡아채고 윽박질렀다. 내 복권 어딨어? 내 당첨금 내놔. 경수 씨는 멱살을 잡아채고 윽박질렀다. 이거 못나? 이 사람이 어디 와서 행패야? 행패가. 흡뜨며 치켰던 그의 눈을 보고 또 무슨 소리냐는 그의 말을 듣고 경수 씨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아니다, 이 사람은. 그렇다면 매형이 어려운 형편인 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아닌가. 배신감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어 갔다. 경수 씨는 순간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랐다. 분심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 매형의 농락,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경수 씨는 여태껏 누구와 싸워보거나 해코지 한 일이 없었다. 화가 나더라도 천성으로 참고 또 참았던 것이다. 나쁜 인간, 그럴 줄 알았어. 잔인한 욕심쟁이. 집 근처 호프집에서 매형을 만났다. 매형은 최근에 바꾼 장어처럼 미끈한 외제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심장은 거칠게 두방망이질 쳤다. 나중에 주려고 했지. 내가 그걸 갖겠어. 다 처남 위에서 그랬던 거야. 그 돈, 그 큰 돈 다 날릴까 봐서 누나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니까. 무슨 소리란 말인가. 매형따는 심각하게 말했지만 경수 씨에게는 입에 발린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매형의 말투엔 미안한 구석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경수 씨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매형이 미웠다. 마음이 진정되질 않았다. 처남이 하도 그럴싸하게 말해서 복권을 맞춰 보았지. 근데 이게 웬일이야? 정말 당첨이 된 거야. 처남에게 바로 말할까 고민하다가 당첨됐다고 했으면 처남이 가만히 있겠어. 그래서 그랬던 거야. 별일 아닌 것처럼 심드렁하게 얘기하는 매형에게 경수 씨는 더 이상 화를 누를 수가 없었다. 어디까지가 매형의 진심입니까? 에? 이젠 좀 그 가면을 벗으시고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더는 눈 뜨고 봐드릴 수가 없네요. 경수 씨는 격해서 소리쳤다. 뭐라고? 지금 그 말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나 참 기가 막혀서. 야, 이 사람아, 내가 그 돈 안 줄 것 같아? 또 말이 나왔으니 한마디 더 하지. 내가 자네에게 지금까지 도와준 게 얼만지 알아? 천한 말이야. 참 싸가지 없다.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또 그 복권도 원칙으로 말하면 나한테 준 거 아니야. 10년이 더 어려도 처남이라서 존중해 줬는데 뭐가 어째? 매형은 적반하장격으로 큰 소리를 치고 있었다. 뭐라고요? 존중해 줬다고요? 내가 그동안 매형한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아십니까? 남들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남이라도 이렇게까지 하겠냐고요? 에? 당신은 매형도 아니야. 알아요? 매형의 얼굴이 음흉한 악마처럼 보였다. 뭐야? 이 자식 봐라. 매형은 경수 씨의 뺨을 냅다 때렸다. 경수 씨는 극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순간 그는 들고 있던 500cc 유리잔으로 매형의 머리를 후려쳤다. 네가 매형이냐? 당신이 사람이야? 매형의 머리에서 피가 솟아올랐다. 핏물이 얼굴에 나무 뿌리처럼 흘러내렸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매형은 큰 나무가 넘어지듯 옆으로 쓰러졌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누군가 119에 신고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까지 경수 씨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관망한 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윽고 심상치 않은 상황을 느낀 경수 씨는 헛뜩 정신을 차렸다. 바닥엔 매형이 쓰러져 있었고 그 옆으로 피가 선연했다. 매형, 매형 일어나 봐요. 매형은 움직임이 없었다.
밖에서 구급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들이닥쳤다. 큰일이 난 것이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우발적이라기엔 너무나 큰 상황이었다. 매형, 일어나 보세요. 잘못했어요, 매형. 어서 일어나세요. 에? 일어나라니까요. 경수 씨는 환자 이송용 들것에 실려가는 매형을 붙잡고 오열했다. 앰뷸런스 속에서 경수 씨는 누나한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더디게 갔다. 전화를 받아도 받지 않아도 불안했다. 뭐라고 해야 할지 할 말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이 상황을 어떻게 알린단 말인가. 방금 전 상황이 수습되어지지 않았고 수습될 수도 없었다. 중환자실에서 매형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의사를 붙잡고 절규하듯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의사는 마네킹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곧 누나가 올 것이었다. 캄캄했다. 곰곰 생각해보면 매형은 경수 씨에게 가족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이었다. 지금까지 크건 작건 간에 도와준 사람 아닌가. 취직과 결혼, 전세보증금, 어쩌면 인생의 반 이상을 도와준 사람이었다. 경수 씨는 스스로 집착했고 스스로 미워했고 스스로 서러웠던 것이다. 매형은 직장의 대표 아니었던가. 누구의 눈치를 볼 게 아니고 사적인 감정을 개입시킬 만한 자리도 아니지 않은가. 처남 매형을 연결짓는 것은 경수 씨의 편협한 생각이었던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매형은 고마운 사람이었다. 아버지 어머니께도 잘했으며 특히 누나와 가족한테 잘했던 것이다. 단지 경수 씨는 그동안 의존적으로만 생각했던 자신을 몰랐던 것이다. 어쩌다가 이 지경, 이 상황까지 된 것인지 응급실의 모든 환자들이 유령처럼 보였다. 그때였다. 매형에게 착용한 산소 마스크에 피가 고이기 시작했다. 입에서 나오는 핏물로 인해 호흡이 곤란했는지 매형은 괴로워했고 의사도 당황했는지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었다. 잴 것도 없이 경수 씨는 산소 마스크를 벗겼다. 순간 피가 솟더니 경수 씨 얼굴로 뿜어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이란 말인가. 매형의 모든 치아가 빠지더니 마치 여러 개의 주사위가 바닥으로 던져지듯 와르르 떨어지는 것이었다. 안 돼요. 매형, 안 돼요. 경수 씨는 몸부림치면서 일어났다. 물감과 팔레트 물통이 몽땅 바닥에 쏟아져 있었다. 그는 침대 아래에서 낮잠을 자다가 깨었던 것이다. 그의 둘째 딸이 침대에서 그림을 그리다 말고는 뒤척이다 바닥으로 몽땅 떨어뜨린 모양이었다. 경수 씨는 점심을 먹고 45개의 숫자와 씨름하다 잠이 들었던 것이다. 꿈이란 말인가? 그래, 꿈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물에 젖어 흥건했다. 입술에서 물감 냄새인지 아크릴 냄새가 났다. 경수 씨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는 이것저것 잴 겨를도 없이 거실로 달려가 전화기를 붙잡았다. 여러 번 신호 끝에 매형이 전화를 받았다. 그래, 어쩐 일이야? 그냥 한 번 했어요. 사람 싱겁긴. 주말에 같이 산에 한번 가시죠. 오랜만에 매형하고 가고 싶네요. 딱히 할 말이 없었다. 어쩐 일로 등산을? 알았슈. 쉬는 날 한번 올라가자고. 오독하니 가슴에 손을 대고 경수 씨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정말로 매형과 산에 가고 싶었다. 매형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었다. 미움이든 분노든 애정이든 행복이든 자기식의 감정대로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시골에서 목장을 한다는 것이, 자동차나 집을 마련한다는 것이 뭐가 그리 급했던지. 그에게 그런 일은 지금에서야 지극히 사소한 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던 것이다. 침대 밑에 놓여진 화첩에는 행복한 우리 집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언니, 나라고 쓰여 있었고 모두들 큰 꽃처럼 활짝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경수 씨에게는 하고 싶은 일,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던 것이다. 돈키호테가 편력 후 고향 라만차로 돌아와 깨달은 것처럼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았다. 작은 집, 사랑하는 가족, 평범한 삶. 하경수 씨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다.